안녕하셨습니까? 촉근이론고 감사상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제2부로 들어섰습니다. 자, 전번에 이어서 오늘은 법성계 두 번째 구절, 이제 제법 부동 본래 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만물은 고요할까요? 왜 제법은 적할까요? 우리가 이 적이라는 말은 좀 생소합니다만은 이 공이라는 말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이라는 단어로부터 다시 적이라는 단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은 평소에 이런 반야신경을 통해서 많이 생각해 봤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0여 년 전에 의상의 스승의 스승이었던 이 두수는 이 법계관문에 이 공이라는 개념을 짧은 시로 압축해 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공이라는 개념을 두순의 법계관문에 나온 간단한 시 한 편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이 공을 결국 제법 부동 본래 적이라는 이 적의 개념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으로 가서 이 두순의 법계관문에 나온 시 한 편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너무 간단합니다. 딱 4구절이죠. 자, 색은 공하나 공하지 않답니다. 색은 공하나 공하지 않다. 이렇게 첫 구절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두수는 3번을 반복합니다. 자, 색은 공하나 공하지 않다. 색은 공하나 공하지 않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한 다음에 4번째 구절에 자, 색은 공하다. 이렇게 한 구절로 이렇게 압축해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 화두를 푸는 겁니다. 색은 공하나 공하지 않다. 색은 공하나 공하지 않다. 색은 공하나 공하지 않다 하고 색은 공하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색과 공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이 화두를 풀기 전에 해겔의 3단 변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해겔의 3단 변증은 뭐였나요? 정과 반, 이 정과 반의 합일되는 합으로 가는 이 3단 변증이었죠. 그런데 이 구호를 가만히 보면 3단 변증은 아닌 것 같죠? 분명히 4단계이기 때문에 4단 변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아마 융의 4단 변증과 관계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건지.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풀 건가? 이 색은 뭐고, 이 색은 뭐고, 이 색은 뭐고, 또 이 공은 뭐고, 이 공은 뭐고, 또 이 공은 뭐냐, 이 말이죠. 두순의 이 법계관문을 제자의 제자로 2단계를 뛰어넘는 진관은 3계라는 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무한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3계라는 관점에서 이 공과 공을 보면은 이게 쉽게 풀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3계 먼저 집착하지 말고 이 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3개가 반복됐으니까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공하다하고 공하지 않다가 있으니 이 둘은 대칭적이죠. 이렇게 대칭적인 건 뭔가요? 원래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허망한 세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공과 공하지 않음 합쳐서 그 다음에 이 색으로 진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 공과 색을 또 합쳐서 또 다음 단계로 진화해 나가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색은 다시 공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색은 공했는데 공하지 않다가 결국 색은 공해졌다 이 말이죠. 바로 여기가 뭔가 변곡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의 클라이막스를 올라가 다시 되돌아오는 순환은 변곡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대칭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보면 이 화두를 우리가 풀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계라는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면은 쉽게 될 텐데,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보죠. 자, 욕계가 있었고, 자, 색계가 있었고, 무색계가 이렇게 존재하죠. 자, 그렇다면은 공은 바로 이 욕계의 언어로 표현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 백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목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이런 있다, 없다가 바로 이런 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색은 공하다, 공하지 않다를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물질을 뭐 태운다고 해보면 좀 실감나게요. 물질을 태우면 이 물질이 없어졌죠.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은 야, 그게 뭘 다른 걸로 변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단순하게 자, 물질을 태웠는데 그 물질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공하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공하지 않다는 반론을 세워야 할 텐데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용수는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가정도 하지 않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공하다 그래놓고 공하지 않다는 이 추론을, 이 논리를, 논증을 세울 적에 새로운 가정을 한다면 그 가정은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앞에 논리에서 찾아야지만 모순이 생길 염려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공하지 않을까요? 자, 물질을 태웠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물질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건 뭘까요? 물질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없어진 현상이 있겠죠? 바로 그게 공하지 않다. 물질을 태워서 없어졌다? 공했지만 그게 없어지는 작용은 그 물질이 존재했기 때문에 바로 공한 작용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질에서 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왔습니다. 색계로 진입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 공은 색계의 언어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색이라는 게 꼭 눈에 보이는 색만이 색은 아니죠. 이런 틀을 갖춘 것들을 전부 다 색이다. 쉽게 말하면 특색이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떤 특색이 있다. 이걸 색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색계 언어로 이걸 한번 해석해 봅시다. 알기 쉽게 우리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색으로요. 자, 여러분 빨강과 이런 파랑을 섞으면 빨강도 파랑도 아닌 다른 색으로 변하죠. 그리고 우리가 삼원색을 섞으면 빛의 삼원색은 흰색이 되기도 하고 물감의 삼원색은 섞어버리면 뭐가 되던가요? 검정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색은 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반론을 세우면 되겠네요. 이제 여러분 이해되셨죠? 반론은 다른 데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찾으라 말이에요. 제가 색을 공하다 말할 때 이 색들이 합쳐져서 다른 걸로 변했다는 것은 그 색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날 수 있었죠. 그래서 색은 공하지만 그런 작용이 있다는 것은 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과 공아님을 합쳐서 또 하나 여기서 해결의 변증법이죠. 하나가. 그러니까 사단 변증은 이런 해결의 변증법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증을 또 다른 높은 단계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걸 무색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무색계 언어로 이걸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색은 공한데 공하지 않다. 무색계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색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무색계를 표현하려고 막상 들으니까 여러분 감감하셨죠? 자, 그럼 무색계를 한번 우리가 칠판에 한번 적어볼까요?
어떤 게 무색계의 특징이었습니까? 자, 무색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공무변처.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것. 우리 의식 자체도 사라지죠. 식무변처가 있었고. 공간이나 시간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이건 공간은 3차원 공간에 있지만 의식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한 점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 점, 1점, 소라고 말하죠. 그 소가 사라지는 단계가 세 번째입니다. 공간과 의식이 다 사라져도 뭔가가 하나 남았다. 뭔지는 모르지만 상은 분명히 아닌데 그래서 그걸 이름 모르니까 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다 사라졌는데 뭔가 남은 것 같다. 비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쓸 말이 없기 때문에 최후의 존재다. 이렇게 존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뭔지를 모르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최후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색계 특징은 바로 공간도 사라지고 의식도 사라지고 뭔가 차지하는 1점, 시공상의 1점마저 사라지고 최후에 존재하는 비상이라는 것, 그 존재마저 없어지는 게 무색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색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최후의 그 무엇인가로 우리는 가고자 합니다. 자, 색은 공하다.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공간도 식도 소도 비상도 다 없어지니까 색은 공하다. 자,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반론을 어떻게 세울 거냐.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 세계를 체험의 세계로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부처님은 아난존재한테 분명히 이 단계 하나하나를 진행할 때마다 설법을 합니다. 그 먼 거리에서 바라보고 천안통으로 아난존재한테 지시를 했어요. 놀라운 게 안경에 써져 있더라고요. 처음에 무한공간을 상상합니다. 호흡을 멈추고요. 그리고 무한공간에 의식을 투입합니다. 무한공간에 투입된 의식과 함께 무한공간은 사라져 나갑니다. 그런 단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아나는 몸이 아파오고 왜 그럴까요?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두려움을 느끼죠. 여러분이 사막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나는 사막 따위 무한공간의 1점에서 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이 고독이라는 건 물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뛰어난 아난존자도 이 순간에 이 고독 속에서 몸에 흔들리고 병이 옵니다. 그때 부처님은 3번 외칩니다. 무한공간에 너의 의식을 투입하라. 무한공간에 의식을 투입하라. 그 먼 데서 천안토로 지시하고 그 부처님의 말씀들은 제자들은 여기서 그 벽을 뛰어넘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그 세계는 바로 뭘까요? 화엄의 세계겠죠. 우리는 화엄의 세계를 간단하게 경계가 없다. 무예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총체성이다. 무예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기 틀을 한번 잡아보죠. 자, 이 공의 세계에서 이걸로 뛰어난 무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 식, 소 다 없어져서 공했지만 왜 공하지 않을까요? 이게 공식소 다 없어져 버렸으면 어떻게 공하다 공하지 않다 이 경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계를 논할 수가 없겠죠. 뭔가 있어야지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계에 따라서 무예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무예라는 말조차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경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공하다는 겁니다. 무예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바로 이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한자로 써서 무예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특징이 바로 무예, 경계가 없어 사라지잖아요. 무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예라는 단어로부터 여기서 우리는 반론을 찾아서 드디어 하나 둘 셋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왔는데 그게 뭡니까? 이거하고 정반대인 공하도로 돌아와 버렸죠. 바로 이게 뭐냐? 변곡점이다 이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올라가다 다시 최종 그 깨달음이 뭐냐? 현상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되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변곡점이다. 저는 이제 수학적인 용어지만 이 변곡점이라는 말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되돌아왔다면 순환성이 있다면 이게 바로 화음이죠. 그래서 두 손은 짧은 4단 변증이지만 이 송에는 어마어마한 핵폭발 같은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제대로 된 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짧냐 기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볼 때는 이런 변곡점이 있어야 되고 무한히 상승시켜서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힘을 다시 되돌려서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이런 순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의 시다 이 말이에요. 두수는 이 간단한 시를 통해서 이 색가공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상계를 초출해서 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똑같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요 문장에서 색과 공만 가지고 이야기했지 이걸 바로 현실 세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두수는 이 논지를 공과 색으로 바꿉니다. 아까는 색에서 공으로 시작했다면 이번에는 공에서 색으로 바꾸는 두 번째 문장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굳이 말로 써보자면 이걸 회색 귀공간이다. 회색 귀공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명공 즉색관이다.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건 색이 앞에 있었고 이건 공이 앞에 있었죠. 그러면 공과 색을 이제 하나로 합쳐야 되니까 세 번째는 공색 무예관이다. 이렇게 세 번째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마저 사라져버린 민절무기간. 보세요. 이 속에 하나, 둘, 셋, 넷, 4단 변증이 있었는데 이 4단 변증을 또 크게 하나, 둘, 셋, 넷에 또 4단 변증을 통해서 무한의 세계를 확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두순의 천재성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게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두순을 화음의 초조라고 말하는 거죠. 이 두순의 법계관문은 간단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거죠. 이 간단한 식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것을 두순은 또 이걸 더 큰 세계로 나와가지고 사물에서 이사로 갑니다. 요 전체가 또 하나의 일이라면 더 큰 이와 사로 이걸 확장하고 더 큰 삶, 모든 사물의 삶의 사사무의 먼지까지 다 확장하는 사사무예로 이걸 발전시킨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두순의 법계관문의 구조입니다. 1300년 전 이 천재 시인이 바로 중국의 이 화음이라는 놀라운 하나의 팔을 만들어냈는데 그 초조가 될 만한 힘이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이 상계가 있었다는 이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상계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불교에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상계가 존재할까요?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 사진은 미국 나사에서 보낸 인공위성 이름은 코브입니다. 우주 배경에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은 우리가 이 우주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이 사진은 꼭 한번 다음 시간에 우주론 할 때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이런 인공위성들이 보내온 이 자료 속에 왜 1000개는 3개는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 뒤에 2000년에 들어와서 읽을 때 그냥 WMAP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이 WMAP이라는 위성을 보내서 코비보다 훨씬 진화된 자료를, 더 투명도 좋은 자료를 뽑아왔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관측에서 우주 속에 천계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과학자들은 이런 건 불교적 신화라고 매장하고 만다 이 말이죠. 저는 이게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려는 게 이번 강좌의 제 목표입니다. 상계는 실제 하는 거다. 어떻게 상계를 보유할 건가? 자, 그것은 바로 이 WMAP이 보내준 이 위성의 자료적 힌트가 있었습니다. 뭐냐? WMAP 위성을 1년간의 빛을 모았어요. 우리는 시각이 오면 그 빛을 보고 그냥 스쳐버리죠. 모으는 기능이 없죠. 그러나 이런 인공위성은 그런 빛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간 빛을 보였더니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비어있는 이 공간이 뭔가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이죠. 빛이 미약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빛을 1년간 딱 모아서 보니까 비어있는 허공이 아니라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예요. 겨우 1년 모았는데 만약 이걸 10년, 100년, 1급을 모았다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이 비었다고 말할 수 없겠죠? 무한한 몰로 가득 찼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WMAP 위성이라는 게 우리의 유관 가시광선이고 WMAP 위성은 그보다 조금 더 파장형이 넓어서 파장이 짧은 이 X선이나 감마선 영역까지 측정하는 수준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거 발견했는데 그 파장의 영역을 더 넓혀나가고 빛의 양도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상계도 그런 영역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유리가 투명해서 보지 못하죠. 그러나 유리가 없는 건 아니죠. 바로 이 상계도 이런 물질력에서 이 청계라는 것도 이렇게 상변이가 일어나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얼음이 물로 변하고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음이 물로 변하고 수증기로 변하면 수증기는 안 보이죠. 바로 여기 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음이 물로 될 때 한참 있다가 물이 됐다, 또 이게 100도까지 올라갔다, 또 수증기가 될 때는 또 한참 갔다 이렇게 또 수증기로 변하죠. 이게 바로 상변이라는 구간입니다. 과연 이 삼계도 이런 구간이 있을까요? 이런 상변이를 여러분이 꼭 이 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 있죠? 초음속 비행기. 초음속 비행기가 어느 순간 폭발음을 냅니까? 음속을 투과해 나갈 때 그렇습니다. 자, 음파가 이렇게 나오면 비행기가 점점 빨리 가다 보면 어떨까요? 가까이 가니까 음파가 막 밀집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밀집 때문에 이걸 팡 뚫고 나올 때 엄청난 진동이 울려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일종의 상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산대사는 깨달음을 얻을 때 저기 중국까지 진동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 깨달음을 때 상계가 진동했다고 그러죠. 바로 상변이가 일어났다. 이런 물질적인 거지만. 과연 청계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까? 이런 경계가 만약에 이래 상변이라면 요런 거 바로 밀집될 거다는 생각이에요. 과연 그럴 건가 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게 지금 새끼인데 새끼 맨 아래가 뭐가 있었습니까? 세계 하늘이 있었죠? 대범천, 범법천 이런 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친 이 세친은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새끼 17천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세친과 반대됐던 또 다른 중현이란 학자는 16천을 주장합니다. 중현은 설일체 유부의 학자였다면 세친은 설일체 유부를 약간 벗어난 경량부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현은 수많은 시를 지으면서 세친한테 논장으로 나오기를 쉽게 말하면 한판 뜨자고 도전을 했죠. 그런데 세친은 나이가 든다는 이유로 이 자리를 피했는데 이 중현은 세친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인데 중현은 바로 뭐냐? 16천을 주장했다 이 말이야. 메라에 있는 이 세 개 천을 이렇게 두 개를 합쳤다. 왜? 멀리서 보니까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2층 집처럼 보였던 게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약간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가까이 떨어져 하나 합쳐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래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끼 제일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새끼 제일 색구경천이 있는데 그 위를 대자재천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것도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서 이 세치는 이 둘을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18천을 많이 쓰고 있어요. 바로 이외에 새로운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바로 이런 구간에 하늘은 다른 거 다르게 이렇게 밀집되면서 이런 상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느낌을 갖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 우리가 이런 욕계나 색계나 이런 무색계에서 이런 하늘들이 마치 뭐처럼 보면 되냐면 원자가 있으면 이 전자가 있는 에너지 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에너지 준이가 이렇게 듬성되어 있죠. 그리고 원자핵을 벗어날 때 이 에너지가 밀집이 되면서 이걸 딱 벗어나는 순간 전자는 원자핵으로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원자의 세계하고 거의 같다. 이 원자가 핵으로 벗어날 때 이런 거기 보인다면 여기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관통해내는 이런 밀집된 구간이 있을 거다. 그게 벽이다. 그 벽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굉장히 강한 장벽이 되겠죠. 그 강한 장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쉽게 통과하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욕계 내에도 그런 장벽들이 무수히 있어요. 여러분 도리천 보세요. 도리천을 뭐라고 그럽니까? 33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리천 자체도 자세히 보면은 그게 33개로 쪼개졌다 이 말이에요. 전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선 하나로 보이죠? 이걸 자세히 보면 이게 선이 막 갈라져 있어요. 이럴 때마다 여기서 노벨상이 나옵니다. 유명한 파인만의 노벨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양자 생력학이라는 이런 학문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선을 자세히 이렇게 쪼개졌다는 거죠. 바로 이 욕계천 하나에도 이렇게 쪼개져 나간다. 그리고 그 바운다리에 이렇게 밀집됐다. 밀집된 것은 강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것을 막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막이다. 막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경계 아닙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경계라는 게, 자, 막이고 이제 우리 이걸 영어로 이제 브레인이라고 그럽니다. 브레인으로 떠드는 게 바로 이 막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왜 보이지 않는가? 우리가 바로 이 전번 시간에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 막에 관해서는 2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하려고 합니다. 현재 과학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이 리사랜드라고 라만 썬드름에 했던 이 막 이론을 소개했는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는 리사랜드의 첫자, 썬드름의 첫자 이렇게 LS 모델, LS 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막 이론은 지금부터 한 30년간 통틀어서 물리학사를 통틀어서 가장 인용 횟수가 많은 논문 한 랭킹 3위에 들어갑니다. 랭킹 1위도 뭐냐? 랭킹 1위도 막이에요. 자, 이 막은 코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자, 리사랜드의 아이디어는 뭐였을까요? 왜 안 보였죠? 자, 전번에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걸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리사랜드의 막을 여기다 제가 한번 좀 크게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 막과 이 막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물론
요건 소립자 세계의 막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꼭 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원자 세계, 전자 세계에서도 이런 원리가 함축되어 있듯이 이 조그만 세계도 이런 원리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리사 랜들의 막은 전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결론은 이겁니다. 자, 요쪽이 샛계락하고 이쪽이 무색계라면, 자, 이게 강력한 장벽이 있죠. 그래서 요 색계적인 에너지는 여기를 관통해 가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서 이렇게 갇혀버리고 맙니다. 기껏 잘해봤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장벽을 타고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여길 통과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은 여길 통과하지 못합니다. 뭐가 통과할까요? 빛보다 더 미세한 에너지로 바뀐 게 통과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리사 랜들은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력은 이렇게 통과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의 성질은 놀라운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휘어져 있었어요. 전번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물리학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술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왈피드라고 그랬죠. 휘어져 있다. 자,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은 전번에 봤던 애쉬의 그림인데 이 사진 속에서 여러분이 이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직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게 왜 휘어졌는가 전번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논의를 해본다면 가운데도 악마가 있고 점점 갈수록 악마는 작아지죠. 그런데 전번에 저는 물체를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다시 돌아오고 이쪽으로 던져 이렇게 돌아온다고 그랬죠. 이런 구조는 뭐냐?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던져도 이게 돌아오고 이쪽으로 던져도 돌아오니까 이렇게 된 구조여지만이 언제나 물체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구조라면 이쪽으로 가면 물체 던지면 이게 돌아오기 힘들겠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런 구조다. 이거 왈피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가 조금 불안해서 이게 딱 감기지가 못했죠. 이게 감기려면 어디에 달라붙어야 될까요? 이 막에 달라붙어야 되네. 이게 막에 달라붙어 버리면 이게 감겨집니다. 완전히 순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 나가는 이 에너지는 바로 요 왈피드한 공간 속에서 이 회전을 통해서 감겨버린단 말이에요.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려갑니다. 그리고 이 감겨내는 하나 여러분의 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최근에 이걸 이제 골이라는 윌슨 골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종의 끈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이 골이기 때문에 이 통관 에너지는 나는 다른 걸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에너지로 색계에서 이 무색계 에너지를 변하면서 이 부분은 여기에 감기고 있다. 마치 뭐하고 같는가? 저는 목탁을 생각해라 여러분. 목탁이 어떻게 됐나요?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 손잡이가 없으면 잡기가 힘들죠. 목탁의 손잡이는 이게 딱 달라붙어 이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 내에서도 진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게 떨어져 있다면 진동할 수 없죠. 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동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막에 이 끈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 왈피드한 공간 자체가 이 에너지가 통과하면서 끈 같은 걸로 변하면서 이런 목탁의 끈처럼 이렇게 달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목탁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이 목탁의 상징을 알았어요. 여기서 보면서. 야, 이 목탁이 고리가 바로 요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바꾸는 이 범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탁 속에서. 바로 이는 새로운 에너지로 변한다. 무색계를 통과해 나간다면 더 높은 차원으로 변하겠죠. 부처의 이름으로.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강력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다른 에너지로 변했지요. 보이지 않는다. 빛은 퍼져나갑니다. 근데 그 빛이 이렇게 감겨서 이렇게 감겨버리면 직진하지 못하죠. 눈에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빛밖에 못 보지만은 자, 더 높은 단계에 우리보다 있는 이런 보살의 수준에서는 빛 아닌 다른 에너지도 볼 겁니다.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감겨버리면서 살아있다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막에서는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보이지 않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런 막을 통해서 다시 강겨 돌아갈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능언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의 이근 원통법입니다. 자, 시 한 편 보시죠. 처음 소리를 통해 들어갔을 때 들어간 곳이 고요해져 동정 두상이 사라졌고 동과정 두상이 점점 희미해짐에 능문 소문이 사라지고 듣는다는 것도 공하였을 때 능각 소각이 공하였으며 공한 극악마저 사라질 때 생멸이 사라진 정멸의 세계가 드러났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법입니다. 부처님은 문수보살의 대화에서 이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어떤 수행법이 최고일까 하는 그 대답에 문수는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법을 제시합니다. 이 소리를 통해서 산마지로 들어가는 방법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관세음 수행을 하는 게 이 시대의 적정한 방법일지 모르는 게 아니라 능언경에 의하면 바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강좌를 통해서 이 상계와 이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법 가장 쉽다고 하는 이 방법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동정두상이 사라진 건 욕계일 겁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도 사라졌다면 색계가 사라진 거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한 그 강마저 사라졌다면 그건 무색계도 통과해 나갈 겁니다. 바로 이 시는 간단하게 욕계, 색계, 무색계를 아주 쉽게 정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법을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냥 상계를 이 시 한 편에 아주 간단하게 두선의 법계관문에 나온 공공전처럼 아주 쉽게 설명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함경이나 기타 많은 본문을 보면은 이 상계의 천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 바쁜 현실에 사는 우리에서 도저히 수행하여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타각세 말세 중생을 위해서 바로 이런 방법을 제시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상계를 관통해 나갔을까요? 자, 사진 보시죠. 자, 이 사진은 전번에 보였던 단순한 끈이 아닙니다. 단순한 매듭이 아니라 더 발전된 모습이죠. 예술가들은 바로 이 상계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세계를 표현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 또 다음 자료를 보시죠. 저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 예술작품을 보면서 자, 예술가들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로 노력하려는 흔적을 역력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상계하고 관계된다는 최종 결론을 저는 혼자 마음속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부처님은 욕계를 관통해 색계를 지나 무색계의 최상천, 비상, 비비상천마저 관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욕계는 욕망의 세계고, 색계는 보이는 세계고, 무색계는 허공의 세계입니다. 물질과 욕망, 허공과 의식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의 원형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꼬리와 꼬리를 물고 사라질 때 과연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감을 잡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존재한다는 것은 뭘까요? 침묵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에서 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법 부동 본래